예, 저희 포인트 법인 조정 실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법인세 실무 강의를 쭉 진행을 할 텐데 작년 책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 개정된 사항하고 제가 또 새롭게 나온 예규 판례들 사항들 좀 더 추가해서 책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정세법이 있는데 제가 개정세법은 강의는 이제 설명을 생략할게요. 개정세법 강의는 그 텍스에듀 TV 오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 교재로 개정세법 강의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건 이제 올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챕터 1에 보시면 파트 1에 법인세 총설 해갖고 쭉 볼 건데, 여기는 좀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쭉쭉 찍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34페이지 한번 좀 보시면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법인과 이제 외국 법인을 얘기하는데, 이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본점입니다. 그래서 본점이 한국에 있으면은 내국 법인,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눌 때 이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거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이게 설립될 때부터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이나 사립학교법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다른데 상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는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랑 유한회사 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실무하시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주식회사면은 상법에 따라 설립이 된 거고, 요 법인들은 그냥 무조건 영리법인입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은 뭐냐? 그 법인세법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법 제32조를 보면은 두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에요. 여러분 회사 이름 중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시작되는 거 보신 적 있죠? 얘네들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법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이게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성격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배당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영리법인은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주주들에게. 근데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배당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나눈 이유는 35페이지에 나오는 납세 의무 때문에 이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에서 좀 보시면은 먼저 그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을 나누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그래서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그래서 국내 한국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었다. 그럼 그 외국에서 번 거랑 한국에서 번 거를 합쳐서 한국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돈 벌었으면 미국 현지에서 또 세금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내겠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 외국법인, 미국 법인이 한국 가서 돈 벌면 우리도 미국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게 되면 외국 현지에서 낸 세금이 있고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가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세금을 내되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요건 이제 그 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강의할 때 좀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조금 살펴볼 텐데, 그래서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 와서 또 내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좀 나눠보면은, 영리랑 비영리를 나눴을 때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수익사업 소득을 좀 얘기를 하냐면, 비영리법인의 업무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고유 목적 사업.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이 표에서 살펴본 대로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한다는 말은 고유 목적 사업은 아예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익 사업만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여러분 비영리법인은 그 대부분의 수익이 대부분에 발생하는 이제 그 목적 사업이 많겠어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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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많
당연히 고유 목적 사업이 살림살이가 더 크겠죠. 근데 그거를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그 학원은 영리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인하우스 아카데미 이런 데들은 또 주식회사 텍스에도 이런 데들은 다 영리법인이니까 그 수강료 받은 거에서 이제 그 운영비를 빼고 나면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학교를 좀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도 똑같이 교육 사업을 하죠. 그러나 대학교는 그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아서 교수님들 월급을 주고 학교 운영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이사장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도 같죠. 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일단 그거를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좀 바꿔볼게요. 교회,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죠. 종교단체, 교회가 신도들한테 헌금을 걷어갖고 그 목사님들 월급 주고 남은 돈으로 목사님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큰 교회 짓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도 같죠.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는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비영리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고유 목적 사업, 종교 관련된 거. 그래서 헌금 거둔 건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고유 목적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1층에다가 커피숍을 열어갖고 사람들한테 커피를 판다. 그건 수익 사업이겠죠.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영리법인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법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다 법인세를 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소득이고. 즉, 이 수익 사업이라는 건 과세 대상이 열거가 돼 있는데 우리 책 38페이지 잠깐 한번 갔다 와 보실게요. 책 28페이지. 28페이지 앞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중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수익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수익 사업이 비영리 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수익 사업이 있어요. 요것이 지금 이제 법인세법에 열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5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35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이게 28페이지에 열거가 돼 있지만 영리법인 같은 경우 모든 소득 요게 포괄주의로 순자산 증가설로 열거가 돼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법인세 영리법인은 다 과세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연결납세무나 미완료소득 법인세는 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좀 지나가셔서 사업연도 38페이지 한번 좀 보시죠. 38페이지 사업연도에 보시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 있죠. 그 정관에다가 사업연도를 정하면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4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보다 더 짧게 사업연도를 짤 수도 있어요. 잘은 없지만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만약에 정관 등에다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사업연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있죠. 그때 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래요.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걸 또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고 정관의 규정도 없었다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시는 설립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설립 등기일이 뭐냐면 신설법인은 맨 처음에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할 때 1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그게 개업연월일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때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일부터 따져야 되겠고 이 설립 등기일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설립 등기일을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사 등록에다가 법인의 시작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보시면 납세지가 있는데 법인의 납세지는 이제 본점 소재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랑 좀 다른 게 이런 부가가치세는 사업종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지점을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본점 따로 부가세 신고하고 지점 따로 부가세 신고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이기 때문에 지점의 모든 회계 자료를 본점으로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신다. 본지점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통합을 해서 본점으로 다 통합을 시켜서 통합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법인세를 신고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지나가시고 4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는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지 되겠죠.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외부감사 미정결이라고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회계감사가 안 끝난다. 회계감사가 늦어지면은 재무제표가 총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법인세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세무조정을 못해서. 그래서 회계감사 미종결일 때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장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자 상당액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 관련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국세기구원법상 기한 연장 사유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5페이지 보면은 필수적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는 재무제표를 내야 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필수적 첨부 서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 2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은 이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필수적 첨부 서류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이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결산하실 때 기업회계 기준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잘 안 지키겠죠?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의 한 끗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라 그랬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법인세 강의가 계속 기업회계 기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적용이 아니라 준용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준용은 뭐냐면 비슷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그래도 마음의 한편에 좀 찜찜한 게 있죠. 기업의 기준을 잘 안 지켰는데 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보면요.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원래는 상법상의 절차가 뭘 해야 되냐면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 그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데 그 있어서 어떤 절차가 들어가냐면 배당을 결의합니다. 배당. 여러분 그 지금 기장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회계 처리하는 회사들 보면은 주주총회 해요? 배당 결의? 사장님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저희 결산 끝났는데 배당 얼마 할까요? 그래서 사장님 1900 해, 1900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화 끊었어. 방금 한 거야, 주주총회. 근데 주주총회라는 걸 안 하잖아.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한 편하고 나오는 거 먼저 적어볼게요. 한 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세법에 별도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주총회 결의를 안 거쳤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무효다 이런 규정은 세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든 말든지 그건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해도 돼요. 내가 혼자 주주총회 했다 생각하고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회계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산세 나오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처럼 내 멋대로 회계 처리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무제표는 수정신고가 안 되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한번 제출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 수정신고 안 되는 거는 소득세나 법인세 다 마찬가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한 장 넘어가시면은 대표자 서명이 있는데 외부감사,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요 전자신고를 통해서 제출을 이제 재무제표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서명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이제 그 법인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만들어진 규정이긴 한데 이게 딱히 가산세나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규정만 명문화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주식 변동사항 있으면 제출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이 있다. 즉 해외 투자한 자회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해외 투자 명세나 해외 투자를 받은 외국 법인의 재무 상태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 상태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 상태표가 들어간 해외 외국 법인의 재무 상태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3월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같이 제출을 할 거예요. 저희도 3월 말까지 보통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좀 또 특이한 게 해외 부동산 명세를 내야 돼요. 해외 부동산 명세를 내야 되는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이다. 즉 2억 원이 넘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은 부동산 명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동산 명세에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취득 명세, 운영 명세, 처분 명세.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취득부터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하고 있다, 처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취득가액이 2억 미만인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은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처분에 관련된 내용만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부분들을 꼭 한번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제출이 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한 장을 넘어가시고 48페이지 전자신고하죠. 보통 법인세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우리가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우리가 그 전자신고를 할 텐데, 자 근데 전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다만하고 나오는 걸 한번 봐주세요.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라고 해서 결산 부속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부속명세서 제출해줘야 되는데, 다는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법인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돼요. 첫 번째, 회계감사 받는 법인, 그 다음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수익금액 30억 원 이상. 이 수익금액 30억 원 이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서 얘네들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편 제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 신고에서 보면 부속 명세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PDF 파일로 제출을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이제 거진 다 우리가 잘 제출을 해요. 잘 제출을 하고 있는데 깜빡 잊고 한 군데가 이제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세무서에서 한 5월달쯤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속명세서를 제출 안 했으니까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가산세가. 근데 실제로 무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잠깐 어디를 가보시냐면 45페이지 가보세요. 45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무신고로 보는 경우는 어떤 서류를 안 냈을 때 무신고로 보도록 돼 있어요. 1번과 2번이죠. 1번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고, 세무조정계산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그 1 및 그 3이라고 돼 있는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즉 뭐냐면 국세정보통신망이 뭐예요? 전자신고예요. 전자신고할 때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면은 이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면이나 우편으로 제출을 안 해도 일단은 전자신고에서 표준재무제표가 들어가면은 필수적 첨부 서류가 들어간 걸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신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48페이지 여기 나오는 그 10일 이내에 여기 지금 요 1, 2, 3번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잘 체크하셔서 재무제표를 꼭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속 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49페이지 보시면 납부 있죠. 납부할 때는 우리가 법인세 분납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을 하죠, 보통.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51페이지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내용 설명 좀 드릴게요. 자 51페이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이제 제도는 원래 개인 사업자에게 있었죠. 근데 이 개인 사업자에게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내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까다롭죠.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이제 작성할 게 많으니까 까다롭고 싫을 수 있겠지만, 세무사인 저는 더 싫어요. 왜냐면 세무사는 그 성실신고 확인 잘못하면 나중에 징계 받거든요. 그 징계가 자격정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 성실신고 확인하기 싫어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된다,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어떻게 되는지, 적용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올해 조금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을 하는 일정한 내국법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다음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거나 한번 끊어주시고, 다음의 금액의 합계가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50% 이상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그러니까 이런 법인은 지금 보면은 자산소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즉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 임대를 굳이 법인으로 할 필요가 있냐, 또는 얘네들이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데 굳이 이거를 법인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법인으로 했으면은 거기에는 발생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또 직원도 없고 그러면은 대부분 가사 관련 경비일 가능성이 크고 이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배주주 50% 초과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지배주주를 판단할 때는 주식의 지배주주 50% 초과할 때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합산을 해야 돼요.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40% 갖고 배우자가 30% 갖고 자녀가 30% 가지만 지금 50% 초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때는 셋 다 지배주주예요. 셋 다 지배주주. 특수관계에는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1번 요건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1번에 다 해당될 거예요. 가족들로 주주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업종을 2개 이상 할 때는 어떤 걸 주업으로 따지게 돼 있죠? 매출액이 큰 걸 주된 사업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는 저희가 법인세 오늘 수업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주된 사업을 판정할 때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은 매출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즉 부동산 임대 매출이 제일 크면은 또 2번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 매출이 제일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하거나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액의 50% 이상이 자산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좀 개정됐죠. 이게 작년까지는 70%였는데 2022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됐다. 매출액의 70% 이상인 거,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고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 이런 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매출액이 0이에요. 매출액. 지금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매출액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주주는 사장님 100%고.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매출액이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도 법인 통장에 예금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이자 소득이 한 1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 매출액이 0이면 0에다가 50%면은 이자 소득이 100원만 있어도 무조건 50% 이상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54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 2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되고 5인 미만이고 이렇게 됐을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 소득이 있으면 성실신고 확인 제출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억울한 감은 좀 있는데 그래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보세요. 이때 여기 나오는 요 이자 소득 있죠? 요 이자 소득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이자 소득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만 발생했다. 이래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51페이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총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한 내국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업종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도 내야 되지만 세법에 보면 2가지의 경우를 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만이에요. 얘만 해당되는 건데 접대비 한도를 절반만 적용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접대비보다 절반만. 그래서 원래 접대비 한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기본 한도랑 매출액 기준 한도 이렇게 적용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의 50% 절반만 적용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요 그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은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줘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할 때 이제 그 감가상각비가 있죠. 감가상각비가 있고 처분 손실이 있을 텐데 원래 이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실의 한도는 800만 원이죠. 800을 적용 안 하고 400만 원 절반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비용 한도가 총 비용 한도가 원래 1,5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500만 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52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가로 2번. 이 제도를 만든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가로 2번 때문에 만들었죠.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법인 전환. 성실신고 개인이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은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저를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현물 출자나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에 따라서 내국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요. 전환한 후에 3년 동안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방가로 1번하고 좀 다른 점이 방가로 1번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그냥 계속해서 제출해야 돼요. 기한 제한 없이 그 요건에 해당되면. 근데 방가로 2번은 3년 동안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 법인 전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의 성실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법인 전환이 됐으면은 얘가 성실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은 개인이 2021년도에 성실이었거나 2022년도에 성실이거나 개인 성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다 2022년도에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법인 성실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도에 개인 성실이었을 때 올해 법인 전환되면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있어요. 이 규정이 올해 신설됐어요. 작년에 없었는데 신설됐는데 이 신설된 제도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A라고 하는 개인이 있었는데 얘가 성실이었어요. 얘가 성실인데 얘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주식회사 A가 됐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성실을 해야 되겠죠. 법인 전환하면. 법인 전환하면 얘를 성실 신고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라는 회사한테다가 사업 양도를 해요. 사업 양도를 하고 주식회사 A는 폐업을 해버리면 주식회사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개인일 때 법인으로 전환한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나 신설된 가로 3번의 규정이 뭐냐면 이 사업 양수도를 받은 얘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로 3번에 한번 좀 보시면 성실신고 개인이었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하던 사업을 가로 2에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이게 바로 뭐예요? 주식회사 B. 즉 개인 성실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가 그걸 다시 사업 양수도를 받은 그 내국법인은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좀 뜯어서 좀 생각해 보면 여기 가로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아까 가로 2에서 보면 현물 출자나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었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요 가로 2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까 성실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은 이 주식회사 A는 원래 몇 년 동안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3년 동안 하도록 돼 있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일로 법인 전환을 하고 주식회사 A가 법인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이미 2번을 냈어요. 즉 1년, 2년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3년 수도가 되면 얘는 3년을 더하게 되면은 억울하죠. 빨리 억울해 봐봐요. 5년 동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얘가 2년 정도 성실신고를 하고 나서 얘한테 넘어갔으면 얘는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전환일부터 요걸 동그라미로 쳐보세요. 전환일부터. 전환일부터니까 언제부터? 여기부터 3년간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2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서를 냈으면 그 뒤에 얘는 한 번만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전환일부터로 따지는 거고 요게 요 시점부터 따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올해 새로 생긴 제도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로 2번에 적용 제외. 회계감사 받는 회사. 외감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서 안 해도 됩니다. 회계감사 받으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세 신고 기한은 4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세 규정도 여기 또 개정이 됐죠. 원래는 산출세액이 5%만 있었는데 매출액 대비 0.2% 이 둘 중 맥스 큰 걸로 하는 게 올해 신설됐어요. 2022년 신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산출세 곱하기 5% 가산세밖에 없다 보니까 별손 나는 법인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그 성실신고 확인서를 안 내도 가산세가 없었는데 이제 매출액 곱하기 0.2% 둘 중 큰 걸로 하니까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체크하셔서 올해 2022년도 귀속분부터 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신설된 규정 또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2022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넘어가시면 60%에서 150만 원까지 적용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